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편안하게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타고난 슬기로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간 여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왕과 결혼한 영리한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농부는 해마다 땅 주인인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였지요. 하지만 워낙 돈이 없어서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그 방법도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왕은 틀림없이 세금을 다 내라고 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왕은 농부네 오두막으로 세금을 거들어 왔다가 농부에게 돈이 조금밖에 없는 것을 알고는 화를 버럭 내었답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내놓거라. 왕이 호통치자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딸아이의 말을 들을 걸 그랬사옵니다. 제 딸이 말하기를 올해는 왕께서 조금도 봐주지 않고 세금을 몽땅 거두실 거라고 했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네 딸이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그렇사옵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당분간 세금 걱정은 덮어두거라. 대신 내일 달걀 한 바구니를 보낼 터이니 반드시 병아리를 깨어나게 해야 한다. 일주일 뒤 병아리를 가지러 오겠어. 만일 자네 딸이 병아리를 깨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 둘을 감옥에 쳐넣을 것이야. 다음 날 달걀이 도착하자 처녀는 꼼꼼히 달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처녀가 달걀을 손에 놓고 무게를 재어보니 놀랍게도 죄다 삶은 달걀이었지요. 이럴 수가. 이젠 우린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구나. 하지만 처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병아리를 가지러 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처녀는 콩 한 줌을 삶았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삶은 콩을 주면서 집으로 오는 길가 밭에다 콩을 심으라고 하였지요. 처녀가 말했답니다. 왕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오면 이 삶은 콩들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세요. 농부는 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마차를 세우고 소리를 쳤답니다. 어떻게 삶은 콩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농부는 딸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어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입죠. 왕은 처녀가 자기의 꾀에 속지 않은 것을 알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껄껄 웃었답니다. 하지만 왕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왕은 처녀에게 실 한 타래를 갖다 주며 궁전의 모든 하인들이 입을 옷감을 짜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하였답니다. 농부는 한숨을 푹푹 쉬었지만 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좋은 수가 생길 거예요. 드디어 왕이 옷감을 받으러 오자 처녀는 나무 토막을 내밀며 말했지요.
이 나무 토막으로 배틀을 만들어 주시면 저도 옷감을 짜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처녀의 재치 있는 대답에 반했지요. 왕은 작은 은잔을 들고 세 번째로 처녀네 집을 찾아왔어요. 짐승들이 풀을 뜯는 목장을 넓히고 싶으니 이 잔으로 내 궁전을 둘러싼 바닷물을 모조리 버내시오. 다음 주에 왕은 처녀가 조약돌을 주자 빙그레 웃었어요. 왕께서 이 조약돌로 세상의 모든 강을 막으신다면 저도 궁전 주위의 바닷물을 모조리 퍼내겠습니다.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처녀를 만나다 보니 어느덧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처녀도 자신의 총명함을 높이 사주는 왕을 사랑했답니다. 왕이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하자 농부는 뛸 듯이 기뻤지요. 물론 세금 걱정도 덜었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 잔치와 무도회가 새벽까지 이어졌지요. 왕과 왕비는 피곤하였지만 행복해하며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종이 한 장과 펜을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왕비가 말했답니다.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훗날 당신이 나를 못마땅히 여겨 이 궁전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는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약속해 주세요. 왕은 흔쾌히 승낙하고 종이에 그렇게 썼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을 쓰고 종이를 접어 왕의 반지로 꾹 찍어 봉인을 하였지요. 그 뒤로 몇 해 동안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지요. 왕이 홧김에 소리를 쳤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소. 내 앞에서 썩 사라지시오.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소. 그러자 왕비는 태연히 말했지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늦었네요. 짐은 싸겠지만 떠나는 것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겠어요. 왕은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잠잘 때 마시는 술을 들고 침실로 올라갔지요. 왕비가 술에다 수면제를 탄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왕이 깊이 잠들자 왕비는 왕을 왕실 마차에 태웠어요. 왕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사이에 마차는 왕비가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오두막으로 달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잠에서 깨어나 두리번 거렸어요. 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지요. 여기는 어디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왕비가 방으로 들어오며 대답했답니다. 바로 접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는 결혼식 날 밤 당신이 쓰신 거예요. 당신은 제가 궁전을 떠날 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가지고 떠나도 된다고 했잖아요. 왕은 깔깔 웃었답니다. 기억하고 말고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다니 영광이구려. 어제 생각 없이 거친 말을 뱉었던 것을 용서하시오. 나도 당신이 무엇보다 소중하오. 왕은 이렇게 말하며 왕비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머니의 태몽. 정몽주는 경상북도 영월 땅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포은이고 초명은 목란이었지요. 성인이 된 후로 몽주로 개명을 하였답니다. 정몽주의 어머니는 그를 가지기 전에 한 노인으로부터 난초 화분을 받는 태몽을 꾸었지요. 정몽주의 어머니는
오늘도 정화스를 떠다 놓고 정성을 다해 빌었답니다. 혼이 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태기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지요. 이렇게 정성을 쏟은지 1000일이 다 돼갈 무렵 정몽주의 어머니는 한 노인으로부터 하얗고 고운 꽃이 피어있는 난초 화분을 받는 꿈을 꾸었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이 귀한 난을 저에게 주시옵니까? 정몽주의 어머니는 난초 화분을 받으며 노인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삿갓에 가려 도무지 보이질 않았답니다.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하시게나. 정몽주의 어머니는 화분을 더욱 꼭 안으며 노인의 얼굴을 보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끝내 노인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뒤돌아서 재빠른 걸음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몽주의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노인을 쫓아가려 하였지요. 그때 난초 화분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괴이한 꿈도 다 있구나. 그 후 부인은 태기가 있자 난초 화분을 받는 꿈이 태몽인 듯하여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10달 후 부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꿈속에 난을 받아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목난이라 지었지요. 어렵고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부모가 목난에게 쏟는 정성이 남달랐답니다. 아버지는 항시 자신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자신이 못한 일을 목난이 해주기를 바랬지요. 목난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차 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며 열심히 학문을 닦았답니다. 어머니 또한 목난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지요. 어머니는 목난이 어릴 적 옷을 하나 지어 입히더라도 옷 속감은 언제나 붉은색으로 지어 입혔어요. 그것을 궁금히 여긴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 별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저 어찌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지요. 그러나 부인이 붉은색 속감으로 목난의 옷을 짓는 데는 깊은 뜻이 있었지요. 목난이 어느 정도 크자 이씨 부인은 숨겨온 속마음을 말해 주었답니다. 목난아, 이 어미가 항신 이 옷의 속감으로 붉은색 천을 쓰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야. 소자 어찌 어머니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겠사옵니까? 어린 목난의 대답에 어머니는 대견스러운 듯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각자 마음속에 자신만의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태양처럼 붉은 빛을 띈단다. 그리고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모두 바치게 되지.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열망을 어느 순간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시든 꽃처럼 금방 허무해지고 만단다. 그러나 너만은 항상 가슴속에 붉은 열망을 간직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어미의 마음이야. 그래서 늘 너에게 붉은 속감을 덧댄 옷을 지어 입힌 것이야. 너는 이것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한다. 알겠지? 어머니의 근엄한 말에 목란의 또랑또랑한 눈망울이 빛났답니다. 이렇게 정씨 부부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아들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 정몽주의 아버지가 낮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뒤뜰에 있는 배나무에 따리를 트는 것이었어요. 놀라 꿈에 깨어난 아버지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뒤뜰로 달려가 보니 아들 목란이 배나무 위에 앉아 천진스럽게 놀고 있었답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에서 내려 품에 안으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어요.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우리 가문의 보배 중의 보배로다. 어렸을 적부터 인정이 많고 심지가 곧았던 정몽주는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를 한 후에는 쓰러져가는 고려를 재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다 선주교에서 이방원에게 살해되었답니다. 정몽주가 기울어가는 고려와 함께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은 난초 화분이 깨어진 태몽처럼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던지 허망하기만 했답니다. 호랑이를 치료한 의원. 조선시대 명종 때 양예수라는 의원이 있었답니다. 양예수는 무슨 병이든 잘 고쳐 명의로 소문이 났고 궁중에서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맡아보는 어이로서 이름을 떨쳤답니다. 어느 날 양예수는 사신을 따라서 명나라로 가게 되었지요.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산길을 걸어가는데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답니다. 마땅히 쉴 만한 민가가 없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밖에서 잠을 자야 할 형편이었지요. 양예수는 일행과 멀찍이 떨어져 드러누웠답니다. 온종일 걸어온 탓인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양예수는 누군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눈을 떴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앞에는 호랑이가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이제 죽었구나.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호랑이 밥이 되다니. 양예수는 한순간 절망감이 들었지만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쳐다보았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생각나서였지요. 그런데 호랑이를 뚫어지게 보니 호랑이가 좀 이상하였답니다. 호랑이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듯 하였지요. 호랑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군. 아무래도 나를 일부러 찾아온 것 같구나. 양예수는 무섭고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답니다. 너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나를 잡아먹으러 왔니? 호랑이는 양예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러더니 산 봉우리 쪽을 앞발로 가리키고 달리는 신용을 하였지요. 왜 그러니? 나하고 어디를 좀 가자고?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등에 올라타라는 듯 땅바닥에 엎드렸답니다. 양예수는 호랑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답니다. 호랑이는 양예수를 태운 채 쏜살같이 내달렸지요. 호랑이가 양예수를 데려간 곳은 깊은 산속에 있는 굴이었답니다. 호랑이는 굴 앞에 양예수를 내려놓고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굴에서 나왔답니다. 새끼 호랑이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답니다. 양예수가 살펴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지요. 그제야 양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치료해 달라고 나를 데려왔구나. 양예수는 늘 차고 다니는 약 주머니에서 환약을 꺼내 정성을 다해 발라주었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마음이 놓이는지 얼굴빛이 밝아지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고개를 숙였답니다. 이윽고 호랑이는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났지요. 호랑이가 양예수의 발 앞에 떨어뜨린 것은 작은 돌이었답니다. 웬 돌이냐? 나에게 주는 거니?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발로 돌을 양예수 앞으로 바싹 들이밀었답니다. 선물을 다 주니 고맙구나. 양예수는 돌을 집어들어 품속에 넣었지요. 호랑이야,
밤이 깊었구나. 나를 우리 일행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렴. 그러자 호랑이는 납작 엎드려 양예수를 등에 태웠지요. 한편 사신 일행은 양예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줄 알고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답니다. 어쩌면 좋지. 양 의원이 호랑이에게 잡혀갔나 봐. 지금쯤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것이야. 사신 일행이 모닥불 가에 둘러앉아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내었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양예수가 호랑이 등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모두 기절해 버렸을 것입니다. 양의원, 이게 어찌된 일이오? 놀라지 마십시오. 호랑이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양예수는 호랑이가 산속으로 사라지자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의는 다르네요. 그렇네요. 이번 일로 양 의원이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는 게 증명되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양 의원이 조선의 최고 의원이라고 칭찬을 하였답니다. 양예수는 사신 일행과 함께 부지런히 길을 떠나 드디어 북경에 닿았답니다. 호랑이가 나에게 선물로 준 돌은 어떤 돌일까? 평범한 돌은 아니겠지. 양예수는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틈을 내어 귀금속 가게를 찾아가 돌을 보여주었지요. 가게 주인은 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 귀한 돌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깁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주천석이라는 돌이지요. 이 돌을 물 속에 담그면 그 물이 향기로운 술로 변한답니다. 아주 신기한 보물이지요. 양예수는 귀금속 가게에서 실험을 하였답니다. 주천석을 담가둔 물이 곧 향기로운 술로 변해버렸지요. 과연 천하의 보물이로구나. 양예수는 주천석을 갑으로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는 길에 한양 근처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호랑이도 알아본 명의 양예수는 평생 많은 환자를 살렸으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용궁으로 가지 못한 거북. 옛날 어느 날 동해 바다 용궁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거북이는 금강산 온정천에 알을 낳으러 갔다가 송어로부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송어의 말인즉 금강산이 어찌나 빼어난 산인지 한번 구경하기만 하면 눈까지 다 밝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애를 먹던 거북이는 용왕을 찾아가 금강산 구경을 시켜달라고 졸라댔어요. 용왕은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거북이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면서 단풍이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를 하였지요. 예, 그때까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거북이는 기쁜 마음으로 금강산으로 머나먼 길을 떠났어요. 용왕은 걸음이 느린 거북이를 위해 천리굴 지팡이로 금강산 만폭동까지 단숨에 질러갈 수 있는 굴을 뚫어 주었답니다. 지금 너럭 바위에 뚫려있는 구멍은 그때 용왕이 천리굴 지팡이로 뚫어준 구멍이라고 하지요. 거북이는 그 바위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만폭동 골짜기로 나왔답니다. 이야! 거북이는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경치에 눈이 부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때는 가을이라 골짜기는 마치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빨간 단풍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거울같이 맑고 하늘같이 파란 못이 있었어요. 거북이는 황홀한 경치에 취해 한동안 붙박힌 듯 서 있기만 하였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음을 옮기며 못을 둘러보았어요. 송어의 말대로 정말 눈이 환히 밝아지는 것 같았답니다. 거북이는 또 한 번 못가를 둘러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스럽기만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못 경치에 홀딱 반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요. 거북이는 고여있는 맑은 물도 마셔보고 못가에 한껏 무르익은 열매도 따 먹으면서 쪽빛 못을 팽이처럼 돌고 또 돌았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답니다. 거북이는 50번도 넘게 못가를 돌고 돌았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용궁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어느 날 못가로 다가가 물을 마시려던 거북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 위에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북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빨갛게 불타던 단풍이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었답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 거북이는 그제야 단풍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하던 용왕의 말이 생각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북이는 서둘러 자기가 빠져나온 바위 구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구멍 안으로 머리를 들어 밀었지요. 그런데 머리는 구멍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몸뚱이가 걸려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거북이는 어깨를 움츠려 보기도 하고 몸을 쭈그려 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봐도 몸뚱이는 여전히 구멍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분명 내가 기어나온 구멍인데 어째서 이럴까? 바위 구멍 밖으로 머리를 뺀 거북이는 그냥 고개만 갸웃거리며 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말 모를 일이었지요. 거북이는 다시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헛된 일이었지요. 그만 기운이 빠져버린 거북이는 너럭 바위 위에 쿵 하고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산삼이며 온갖 신비한 약초들을 씻으며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물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며칠 사이에 거북이는 피둥피둥 살이 올라 그만 뚱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여전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거북이는 자기 몸이 뚱뚱해진 것은 미처 모르고 용궁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답니다. 그래서 바위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애만 쓰다가 언제부터인가 그만 돌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이것이 만폭동 골짜기에 있는 거북이 바위이지요. 서울 구경을 한 사람. 시골 사람 두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러 왔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은 첫 길이었지요. 어디로 가야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성문 가까이 왔을 때였지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종소리였지요. 무식한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여보게, 저건 무슨 소리지? 무슨 짐승이 저렇게 울까? 이때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덜 무식한 사람이 대답하였어요. 저건 종소리라네, 종소리. 종? 종이 무슨 짐승이지? 종은 종이지. 참 이상한 짐승도 다 있구나. 무식한 사람은 아직도 종이 무슨 짐승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어느 시골 사람 하나가 서울 구경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 구경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 사람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마구 짓거려 댔답니다. 서울 구경을 해보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입만 딱 벌리고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몇 가지 이야기가 끝나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서울서 임금님도 배웠나요? 암요, 배웠고 말고요. 와, 사람들은 모두 함성을 질렀지요. 임금님의 모습은 어떠하시던가요? 임금님이 한번 행차를 하시면 백성들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야 한다고요. 그럼 당신도 엎드렸다면 임금님을 뵙지 못했을 것 아니요. 모르시는 말씀. 나는 살짝 고개를 들고 훔쳐보았지. 그래요? 놀라지 마시오. 임금님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가셨어. 이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였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임금님께서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이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작작하라고. 임금님께서 무엇이 답답하여 움직인단 말인가?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겠다. 움직일 때에는 부축하여 주는 신하들이 있지. 무엇이 답답하여 임금님이 움직여? 모르거든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바람에 모두들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말았답니다. 또 다른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서울에 다녀왔다는 이웃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일러 주었지요. 여보시오,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는 장사치가 부르는 값의 반을 깎아야 하오. 무조건 말인가요? 그럼요. 무조건 반으로 후려 깎으시오. 원래 서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고맙소. 마침내 이 사람이 서울에 왔습니다. 장터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지요. 이거 얼마지요? 예, 10냥입니다. 서울 장사꾼이 대답하였어요. 5냥만 하시오. 아, 안 됩니다.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그럼 저건 얼마요? 이번에는 다른 물건 값을 물었어요. 그건 1냥이요. 1냥. 그럼 5푼만 하시오. 시골 사람이 무조건 반으로 깎아내리자 서울 장사꾼은 화가 났답니다.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이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쏘아 주었지요. 시골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가 어찌 몽땅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소. 반만 가져가야지요. 반만. 서울 장사꾼은 시골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넋을 잃었답니다. 명당 자리의 정기. 조선시대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 기슭에 김풍섭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김풍섭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벼슬아치의 모함을 받아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말았지요. 김풍섭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장사 아들을 낳아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것이야. 김풍섭은 20여 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이름난 산과 큰 절을 돌아다니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 좋고 재주 뛰어난 천하장사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김붕섭의 집으로 중국 남자가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답니다. 여기 무등산이 경치가 좋다고 하여 일부러 중국에서 왔습니다. 며칠 동안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중국 남자는 쑥박비라며 많은 돈을 내놓았어요. 김붕섭은 중국 남자에게 빈 방을 빌려주었답니다. 중국 남자는 다음 날부터 아침밥을 먹으면 집을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답니다.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지요. 중국 남자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답니다. 그러고 자신이 어디를 둘러보고 왔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군. 한 달 넘게 머물며 날마다 산에 가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보물을 찾는 게 틀림없어. 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뒤를 밟아보자. 김붕섭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 중국 남자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중국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올라갔답니다. 주인 남자가 자기를 미행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답니다. 그저 앞만 보며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얼마쯤 그렇게 갔을까? 중국 남자는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러다가 한 자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그래, 바로 이 자리야. 1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중국 남자는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워두고 산에서 내려갔답니다. 김붕섭은 바위 뒤에 숨어서 중국 남자의 거동을 살펴보았지요. 중국 남자는 지관이 틀림없어. 맷자리를 찾으러 무등산까지 왔겠지. 그리고 돌을 세워 표시를 해둔 땅은 명당 자리일 거야. 김붕섭은 중국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답니다. 다음날 중국 남자가 김붕섭을 불러 말했어요. 주인어른, 달걀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김붕섭은 달걀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답니다. 왜 달걀을 달라고 하지? 싱싱한 달걀 말고 고른 달걀을 주어볼까? 김붕섭은 중국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일부러 고른 달걀을 주었답니다. 밤이 되자 중국 남자는 달걀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김붕섭은 그를 몰래 뒤따라 가보았지요. 중국 남자는 전날 돌을 세워 표시해둔 자리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그는 돌을 치우고 그 자리를 파내더니 달걀을 묻고 흙을 덮었지요. 중국 남자는 꼼짝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달걀 묻은 자리에 귀를 대어보기도 하였지요. 새벽이 되자 중국 남자는 달걀 묻은 자리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하였답니다. 이상하네. 이 자리가 분명한데. 다음날 중국 남자는 다시 김붕섭을 불러 청하였답니다. 주인어른, 달걀 하나만 더 주십시오. 김붕섭은 어제와는 달리 싱싱한 달걀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날 밤 중국 남자는 또 산으로 향하였답니다. 김붕섭은 어김없이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중국 남자는 어제 낭패를 본 자리에 달걀을 묻고 한참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새벽이 가까웠을 때 달걀 묻은 자리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신호로 사방의 닭들이 따라서 울었지요. 중국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잘못 보지는 않았구나. 틀림없는 명당 자리야. 산에서 내려온 중국 남자는 그날 아침 김붕섭을 불렀답니다. 주인어른,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중국으로 돌아가렵니다. 몇 달 뒤에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중국 남자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중국으로 떠났지요. 김붕섭이 아내인 반씨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중국 손님이 날마다 산에 간 이유가 뭔지 아오? 명당 자리를 찾아다녔던 것이오. 그랬어요. 명당 자리를 찾았나요? 물론이지. 중국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명당 자리는 우리가 써야겠소. 김붕섭은 중국 남자가 잡아놓은 명당 자리로 아버지의 묘를 옮겼답니다. 몇 달 뒤 중국 남자가 김붕섭의 집에 다시 찾아왔답니다. 등에는 뭔가를 짊어지고 왔지요. 중국에 가서 선조 묘를 파서 갖고 온 유골이었답니다. 중국 남자는 괭이와 삽을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답니다. 김붕섭은 그날도 중국 남자의 뒤를 밟았어요. 중국 남자는 달걀 묻은 자리에 이르러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답니다. 그 자리에 낯선 무덤이 들어서 있는 것이었지요. 한 발 늦었구나. 누가 이 자리에 무덤을 썼지? 중국 남자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때 김붕섭이 중국 남자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썼소. 우리 아버지의 묘를 이 자리로 옮겼어요. 그러셨군요. 이 자리는 제가 조선에 와서 10년을 헤맨 끝에 찾은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무덤 자리는 중국처럼 큰 나라 사람이 써야 할 자리예요. 하지만 조선처럼 작은 나라 사람이 묘를 쓰면 좋지 않습니다. 후대에 길이 남을 명장이 태어나긴 하지만 끝내 큰 뜻을 펴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이 무덤 자리는 저에게 넘기시고 다른 자리에 몇 자리를 쓰십시오. 제가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아드리지요. 그러나 김붕섭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실소, 천하의 명당 자리를 양보하고 싶진 않습니다. 김붕섭이 끝내 거절하자 중국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났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로구나. 인간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명당 자리의 정기를 받았는지 반씨 부인은 먼저 딸아이를 낳고 뒤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이 사내 아이가 바로 뒷날 민중의 영웅으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김덕령 장군이지요. 빌린 복으로 잘 산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지요. 그러니 빌복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지요.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답니다. 하루에 나무를 두 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빌보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답니다.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보기는 큰 결심을 하였어요. 좋아,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보기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전엔 하루에 두 짐을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 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 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졌지요.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지. 그러고는
나무 넋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집만 남아있고 두 집은 없어졌지 뭐예요. 호참, 이상하다. 빌보기는 이번에는 5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집만 남아 있었지요. 빌보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놓았는데 어떤 도적놈이 자꾸자꾸 집어가는 것이야.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구멍을 내줄 것이야.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찜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답니다. 빌보기는 눈을 뜨고 나무찜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무찜이 움직이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빌보기는 얼른 달려가 나무찜에 매달렸지요. 나무찜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빌보기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윽고 나무찜이 어딘가에 척 내려 쌓였지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답니다. 빌보기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찜이 죄다 거기 쌓여 있었지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제였지요. 빌보기는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답니다.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찜을 어째서 다 뺏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을 하였답니다.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는데 네 복은 딱 나무 2집만큼 뿐이구나. 그러고는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답니다. 크고 작은 곳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 곳간이니 네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보기는 곳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곳간에는 쌀이 10섬, 어떤 사람 곳간에는 20섬이 들어있는데 빌보기 곳간에는 겨우 쌀에기만 주먹만큼 들어있었지요. 빌보기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제는 빌보기가 가여워 보였답니다. 네 사정이 딱하긴 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러고는 어떤 곳간 문을 활짝 열었어요.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곳간이었지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터이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해. 빌보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예,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지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10짐이 되어 있고 2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20짐이 되어 있었지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답니다. 그러니 빌보기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넓은 논밭에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잘 살았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지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답니다.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보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답니다. 누군가 빌보기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빌보기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 구걸을 하였답니다. 찬찬히 보니 그중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것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답니다. 빌보기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보기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어요.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지요. 다음날 아침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빌보기는 제일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 주었지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쳐 주었지요. 거지 부부는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각시에게 말하였지요.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남덕이는 빌보기가 빌린 복의 주인이었지요. 빌보기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아이고,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그런데 빌보기의 마음이 어수선해졌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였지요. 이제 복을 돌려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줘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 해야지.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하였어요.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것이야. 그래, 복을 돌려주자. 빌보기는 거지 부부에게 말했답니다. 이 집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 것이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보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옥황상제와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보기 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빌보기 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잖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고맙지요.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보기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지요. 그 뒤로도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구렁, 각시. 옛날에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구렁이는 겉보기에 잘생긴 젊은이의 모습을 닮아 있었지요. 구렁이의 앞발은 사람의 두 팔을 닮았고 뒷발로는 사람을 껴안을 수가 있었답니다. 뒷다리 사이에는 꼬리가 나 있었지요. 구렁이는
아주 어여쁜 처녀를 좋아하였답니다. 구렁이가 예쁜 처녀들을 유혹하면 처녀들은 구렁이를 총각으로 잘못 알고 구렁이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처녀들은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게 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구렁이는 처녀에게 꼭 달라붙어서 놓아주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처녀들은 구렁이를 등에 업고 다녔답니다. 구렁이는 뒷발로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앞발로는 처녀의 어깨를 붙잡은 모습으로 업혀 다녔지요. 그리하여 이와 같은 처녀들은 구렁각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구렁이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었지요. 나무를 깎아 구렁이의 모습을 조각한 뒤에 이 나무로 만든 구렁이의 머리 부분을 조심스럽게 구렁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본 구렁이는 그것이 정말 암놈 구렁이인 줄만 알고 그 구렁이 조각을 향해 기어간답니다. 그러면 처녀를 놓아주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